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웃겼다고 예. 원성이 자자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김근식 교수님. 예. 김근식 교수님은 오늘 사실 북한에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서 마침 전문가이신 김근식 교수님이 계시니 북한이 뭘 해도 우리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썰전 라이브의 생중방송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오늘은 쏘지 마라고 해야 되겠네. 예. 근데 김근식 교수님이 너무 재밌어서 근데 시청자분들이 북한 전문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우려될 뿐이고. 예.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얘기와 민주당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첫 주제는 민들레 홀씨돼요. 원래 이제 박미경 씨의 노래인데요. 민들레라는 모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 모임이다. 지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여한 면면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내부에 또 다른 사조직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통 당내에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줄을 잘 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문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얘기해야죠. 당연히 저희가 정당의 최고위도 문제. 예, 원래 이 말이 왜 나왔냐? 민들레를 잠깐 보면요. 어제 이철규, 이용호 이 국민의힘 두 분이 이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냈다는 공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의원 모임 민들레에 모시고자 합니다. 민들레 명칭은 민심 들어볼래의 약자로 널리 퍼지는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 민심을 파악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정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해보겠다. 국정원인가요?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근식 교수님, 이게 친윤 세력의 사조직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모임의 공부 모임인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되게 이제 제가 알기로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의원 연구 모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식 모임을 해서 대표 의원도 있고 수시로 세미나도 하고 자료집도 내고 그다음에 그 연구비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그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의원 연구 모임으로 하는 건 뭐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원 연구 모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사무처에 등록한 정상적인 의원 연구 모임은 대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상대로 지금 민들레라는 모임을 그 공보문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국회 사무처 등록한 의원 연구 모임. 그래서 아마 연구비 지원은 못 받을 겁니다. 저런 상황이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용호 의원하고 그 이철규 의원이 보낸 거에 그 진심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그다음에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자칫 이게 당내 외부 인사들이나 아니면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게 당내 당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와 경계의 눈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런 우려를 불식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 아니죠. 원내대표. 이 두 분은 이 민들레라는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거 보면 애초에 지금 당정청, 옛날 같은 청와대인데 당정대인가요? 이 협의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지도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에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런 공식적인 어떤 통로가 지금도 있는 거죠. 있는데 지금 이 민들레 모임을 통해서 30여 명 정도 플러스 뭐 오픈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들 뭐 함께 해서 뭐 논의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배제된 듯한 느낌을 받는 이 두 분이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준석, 권성동.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친이, 친박, 주의, 야박의 강을 건너서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다시 그때로 지금 회귀하려는 회귀 본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시각에서는 뭐 이렇게 가도 땡큐다. 괜찮겠다. 고맙다.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근데 적들의 분화는 나에게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지금 친윤이냐 뭐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갈라서 보시는데 다 친윤이죠. 지금 뭐 취임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은 다 친윤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이 보시면은 이제 구성이 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인수위와 뭔가 연관되시는 분들 위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럼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인수위 출발할 때 우리가 일을 했으니 이 정권 시작부터 우리가 관여한 거 아니냐. 더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커질 줄 아마 예상을 못 하신 걸로 보는데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슨 당내 당이라든지 뭐 사조직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이 모임이 예를 들어 무슨 어떤 사람을 무슨 당권 주자로 당권을 뭐 위해서 뭐 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든지 대선 후보로 옹립하자라는 성격이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한 해석은 조금 심하다. 예. 지금은 좀 빠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뭐 이 모임의 이름은 이제 이런 거죠.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민첩하게 들어올래? 여기로? 민 씨가 이제 고는민 아, 씨군요. 그럼요. 민첩할. 예. 오. 우리 저 장제원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행사 준비는 우리 정보분과 간사였던 이용호 의원하고 당선인 총괄 보좌역까지 등장해서 딱 삼각편대가 만들어진 상태 예.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다 친윤 맞죠?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지만 야 그걸로는 부족해. 여기 딱 들어와서 너 친윤이라고 여기다 머리에다 새겨. 거기까지 인정. 아무나 받아줄 테니까 들어와.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의 경우에도 보면요. 친문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작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정부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막 예. 커진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반대 안 합니다. 친문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친윤은 확실하게 민들레란 틀 안에 들어온 회원들만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장제원 의원 지금 혼자 그런 건 반칙이지. 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일단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너무 많이 유튜브처럼 얘기했나요? 예. 유튜브처럼 얘기. 연기로 하고 예. 그래요. 부장님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예. 날 선다고 했는데 저희가 날것에 날것에. 이런 느낌이 형 날건 예예 알것에. 날것이 서 있으면 날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민주당에도 비슷한 그룹을 만약에 생각해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7인회라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7인회 같은 조직의 성격이라면 이건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특정 후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말 옹의하고자 하는 사조직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7인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특정 그 계파에 의해서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오히려 그 이 모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 등록한 의원연구 모임이 아닌데 당내 모임인데 민주당 생각해보면 철험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구멍이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친문의 성향들이 모인 게 있고 또 초선들이 모인 개혁상의 모임이 있고 또 뭐 친윤의 이제 친명의 또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친목을 다지는 의원들 사이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권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니까 이제 아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내 당이라든지 당내 어떤 특정한 계파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식의 그 진정한 의도로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당정대라고 하는 공식 협의체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 그러려면 저는 하나 필요한 게 공식 아젠다를 하나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연금개혁이나 아니면 뭐 교육개혁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정한 아젠다를 정해서 우리는 그 아젠다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모이겠다라고 하면 말은 되잖아요. 그런 연구 모임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지 잠시만요. 않을까. 저기 말씀 중에 장제원 의원이 많이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잖아요. 뭐 윤핵관 핵심. 근데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저는 우리 당 소속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수 아침 개방형 의원 모임에 한 명의 멤버로 참여사를 밝혔을 뿐입니다. 친윤 세력관이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침에만 만나면 이게 공부 모임인데 그러니까요. 저녁에 가끔 만나면 싸조지게 됩니다. 그게 조금 그래서 주의 야박의 슬픈 그림자를 제가 예. 얼핏 엿봤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이 얘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것도 참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해체 선언을 한다고 개파 모임이나 의원 모임이 해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공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개파 모임을 해체 선언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180석이라고 지금 169석이 됐습니다만은 거대 야당 민주당 안에서도 그 소위 그 철험회라고 한 20여 명의 의원들도 굉장한 이 응집력을 가지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할 때 보니까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최강욱 의원이 후보로 딱 예.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 그 거대 야당에서 20여 명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친윤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개파 모임에 30여 명 플러스 알파면은 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이 의원들이 갖는 힘은 앞으로 무엇을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지죠. 114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경계할 수밖에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정치인들이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가도 민주당으로서는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네.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는 자체가 이게 열흘 만에 적은 글이거든요. 이건 내가 공인하는 단체야.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니어서 보통 이런 문제는 논점 피해가거든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하거나 인터뷰를 안 하면 되는데 예. 이 단체를 완전히 공인을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들로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여기 가면 확실하게 친윤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개방형 의원 모임이다. 안 들어오면 니들 티난다라는 말을 문은 굳이 써놓은 열려 거 있다. 그럼요. 아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의사로 파악하겠어. 예. 이런 의미가 담겨 열려 있는 있는데 왜 안 보실 들어와?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 초선 모임 있어요. 그럼 초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재선 모임 재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인수위에서 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개방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라고 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 30명 딱 해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자 이랬겠냔 말이에요.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뭐든지 모임을 만들 때 처음에 왜 만든가를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예. 이 비난을 몰랐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그래서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게 우리가 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일단 친윤 윤희석 대변인님께서는 좀 이따 이제 배치가 되고 지역위원장도 싶은데 예. 못 들어간 거죠. 똑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보면 말이죠. 당대표 선거에 대권 주자들이 출마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중에 누가 나한테 줄 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제가 돕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투표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위원장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방형 모임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장제원 의원이 정확히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군지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로밖에 안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쯤 지나면 우리 김근식 위원장께서 쓴소리를 해주실 것으로. 지금 제가 다행이다. 잠깐 약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민들레를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예. 토종 민들레는 별로 없고요. 귀화 민들레가 좀 서양 민들레가 있는데 환경오염에 강하고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다. 이런 표현이 민들레가 있습니다. 다년생인데요. 민들레 홀시대가 그거죠. 막 흩어지니까 단연생이에요? 번식력이 단연생? 강하지. 민들레는 다년생 초로서 바닥에 딱 붙어서 꽃대 대여섯 개가 쏙쏙 올라온다라고 나무 위키에 돼 있습니다. 따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환경오염에 서술해서 강하고 용산 그쪽이 지금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에 강하고 잘 자라고 예, 번식력이 아주 맞춤형, 뛰어나다. 네, 예. 맞춤형 네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눈에 확 띄어서 그냥 설명해드린 거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부 모임을 넘어선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예. 이렇게 당내에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그건 지양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우리 자칫하면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 그러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자칫하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지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했는데 만약 더 늘어나요. 그럼 이제 누가 실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아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민주당 쪽에 괜찮습니다. 먼저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등이 앞장서서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막는 형국이면 이거 상당히 이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리는 없겠지만 예. 저는 그 대통령실과의 좀 협조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저는 분란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조직이니까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내치면서 반대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뒀을 때 지금 같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도 원내대표까지 이게 좀 불안하다. 조짐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좀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의원연구 모임, 그다음에 아젠다를 가진 진짜 아침형 스타디 모임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좀 성격을 좀 좁혀서 왜 웃으십니까? 한 달쯤 있다가 그렇게 안 하더라 이러실 것 같아서 아젠다가 없더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의 이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검찰 출신들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출근길에 필요하면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서로 삐그덕거리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윤핵관이 아니고 윤멀관임을 본인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민들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이분은 과거에 또 이 당의 이런 상황들을 쭉 역사를 지켜본 분이잖아요. 이렇게 계파별로 분열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겪어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또 무시하고 이제 쭉 직진해서 간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만 원외인 당대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원총회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정도의 의도를 가진 거라면. 오픈된 개방 모임이 네. 계속 오픈되면 결국 의원총회랑 동일시가 되잖아요. 의원총회가 되는 건데 순수 아침 개방형 의원 모임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면 의원총회예요. 114명 정도 되는. 그런데 이렇게 그 우려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갈 태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모임을 안 한다면 더 웃겨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민들레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에서 그럼 우리 안 하기로 했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런 형국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모임을 만들면 돼요. 뭐 저녁 개방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방이요? 해야지. 이거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건 하여튼 만들어진 걸 없앤다는 거가 더 큰 부작용과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뭐 좀 걱정이 물망초나 해바라기. 돼요. 해바라기요? 물망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해바라기 좀 나갔나요? 네. 개방형 모임에 못 들어간 의원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 저녁 폐쇄형 의원 모임. 저녁 그런 거 폐쇄형 의원 모임 괜찮네요. 물망초. 물망초 나를 잊지 괜찮네요. 마세요. 못 들어갔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예. 권성동입니다. 잠깐만요. 그 지금 이런 거 어때요? 어느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냥 뭐 제가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조심해 네. 주십시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려가 물망초를 돼요. 만들 것 같은데.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정말. 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게 국민의힘 정부라고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부 운영에 아무런 간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 포함해서 뭔가 대통령과 함께 이런저런 꿈들을 꿨던 사람들이 대통령 한마디 꿈깨 여기는 서울대 법대 사시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웬 못 들어와 딱 선을 쳐놓으니까 국민의힘이 압력이 세지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당내 원내에서 말고는 권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윤 내에서도 분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싸움의 전초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취임 한 달 됐군요. 한 달 됐죠. 한 달 딱 됐는데 내부의 권력 투쟁들이 이제 당내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일 지금 좋은 유튜브 댓글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있다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좋은 오늘 뭐 이슈 또는 패널들에 대한 얘기 전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개를 소개하고 그중에 순전히 운으로 2명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수진 최고는 대통령 포자리 가면 나타나는 빨리 다녀오셨어요? 아니 뭐 차를 뭐 2시간씩 타고 오셨다니까. 여기 포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전쟁이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죠.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뭐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뭐 여러 가지 좀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은 좀 레터도 좀 보내고 우리 대표님이 또 특사로 가시면 더 좋을 게 많은데 아직도 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서 이제 내부에 권력 투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컸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잠시 과거의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의 갈등 시절을 잠깐 보면 갈등과 화해가 반복된 모습인데요. 지난해 7월이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되기 전인데 치맥회동을 당시 이제 좀 당에 입당을 두고 갈등이 있었을 때 좀 갈등 소리 나오자 저렇게 건대 앞에서 호프잔을 건네는 모습으로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지난해 12월이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과의 갈등 끝에 뒤에 장제원 의원을 겨냥하면서 부산 사무실에 가서 좀 저렇게 잠적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갈등이 울산에서 저렇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와의 중재로 다시 화해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부산에서 첫 지역 유세도 나갔었고요. 예, 부산에서 유세 모습도 있었고요. 여의도 앞에서 당시에 이제 또 그 뒤에도 계속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역 앞에서 이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가 출근길 인사하는 모습인데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숙제를 내주겠다. 요거부터 해라. 뭐 라이더도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와의 갈등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지도부와 오찬을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는 취임된 이후에 2번이지만 어쨌든 공식 오찬을 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등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동을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직접 오찬 자리에서 나눈 얘기는 이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만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 이런 얘기들만 쭉 돌아갔잖아요. 그럼 원래라고 하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 승리 너무 고맙고 지방선거 승리도 고맙고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덕담이 원래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당내 갈등이 있다는 건 사실 아침 출근길 기자 질문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 출근길의 말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아침에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선을 딱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싸운 국회 부의장하고 현직 당대표가 멱살을 잡고 글러브도 안 끼고 지금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그림인데 대통령이 싸우세요. 이기는 사람이 우리 편이겠지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은
윤리위 소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에이 너무 저는- 싸움을 싸움 걸지 마세요. 그렇게. 윤리위를 제가 소집한 게 아닌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정도 발언 이상 하면은 더 이상한 거죠. 아니 당 대표가 이번 지선에 승리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워딩이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 걸로 아니, 보여져서요. 공개된 자리에서 안 했을 수도 있죠. 지금 그 그걸 얘기가 공개- 방송에 안 나왔다고 그거 해서 공개할 그거를- 때 해야죠. 비공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니 그러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 지선에 대해서 했던 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궁금한 저 같은 이제 의심 많은 사람들을 의심 한 너무 방에 많아요. 녹여줄 말씀을 오늘 대통령이 안 하신 게 검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의심하나요? 그러게요.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얘기를 뺀 게 너무 당연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2번의 승리를 압승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뺀 걸까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뭐 그건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신 너무 이유를 당연한 것을 모르겠네. 굳이 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럼 왜 불렀겠어요?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밥을 먹었잖아요. 예. 지금 모습은 이제 밥 차렸으니까 먹고 가라. 아니 왜 차렸냐고요? 그러면은 고마우니까 차린 아이고, 거죠. 설명을 해줘야죠.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제가 저 지도부가 아니어서 안 가봐선 모르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제 당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뭐 윤핵관 무슨 대통령 쪽과의 갈등을 얘기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당일 때 대표 그 이준석 대표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당 대표 된 지 한 달 됐어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니까 여당 대표한테 막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바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바뀌어야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였던 모습, 양태가 바뀐다는 모습이 왜 그러세요?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 지금 김성현 선생님이 놀란 게 예.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당 대표를 말씀이에요. 바꿔야 된다는 아니 말씀인 줄 알고. 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로서의 여당 자세로 대표? 우리가 네. 생각하는 여당 대표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좀 맞춰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건 전혀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가는 기간 또 빼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건드리면 내가 물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보니까 지금 본인을 건드리면 아무나 다 물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의 품격은 조금 온데간데 없다. 85년생의 패기, 젊은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신선함도 있었고 또 굉장히 싸움을 잘 하더라고요. 또 선거 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결국에는 승리로 다 이끌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또 보면 나 여당 대표다라고 좋아했었잖아요. 대선 승리하고 나서. 그럼 여당 대표가 갖는 역사적으로 이 헌정사에서 여당 대표들이 보여줬던 그런 무게감도 조금 저는 나이와 무관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 그런 건 좀 매우 아쉬움이 남죠. 윤리의 징계와 무관하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본인 정치를 해 나갈지 그 지금의 모습을 굉장히 그 동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기뻐하는 그 지지층만을 가지고 정치를 할 건지 우리가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중도층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지점까지를 확산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 그림 외에도 그 전에 근본적인 그 문제였다고 할까요? 입당할 때 예. 대표가 없을 때 입당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부터 서로 굉장히 빈정이 상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어찌됐거나 대선 경선 토론하고 할 때도 서로 많이 다툼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하고.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김은혜의 자객을 내보냈나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앙금들이 쌓여 있던 것이 과연 맥주 마시고 치맥 회동하고 또 대표의 말을 들어서 여의도에서 인사하고 이러므로써 다 해소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보이는 거죠. 저희 눈에는. 예. 그래서 6월 24일이 6월 달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정치적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윤리위원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나는 24일 말씀이시죠. 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내 사조직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과 하진 않았다. 네. 뭐 자잘한 얘기여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설명입니다. 예. 제가 국회부의장하고 지금 당 대표가 멱살 잡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는 안 한 것 자체. 자중이라도 서로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 정당이 다 이제 당정 분리를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해서 예전에는 당 총재를 다 겸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은 당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걸 일단 좀 전제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좀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다소 서운한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서운한 감정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뛰어넘는 당정 간의 어떤 그 화합과 협의 또 공통의 목표로 가는 충분한 저는 정상적인 저는 동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게 저는 사단이 난 게 결국 징계 위에 있는 윤리 위에 올라와 있는 징계 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곧 잘릴 거다, 팽당할 거다. 그러니까 당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호사가들이 계속 말방아를 찢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를 탓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당해서 어떻게든 간에 끝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24일도 난 너무 늦다고 봐요. 빨리 해서 윤리해서 어떻게든 이게 팩트를 체크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면 분명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주고 그래서 다시 당대표 선출할 건지 아니면 정말 원칙대로 임기가 보장된 당대표니까 내년 6월까지 그대로 가는 건지 흔들지 않도록 하든지 이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위원장이 그 지점의 말씀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4월에 일단 윤리를 소집해서 징계를 개시한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사실 선고는 그때 내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연기되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데다가 세상에 지방선거 6월 1일에 끝났는데 2일에 잡는 건 무슨 경우며 또 막상 선거가 잘 되니까 연기하는 건 또 무엇이며 이제 와서 경찰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니 당 운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윤리 소집이라는 건 경찰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 소집해갖고 하루에 자르면 되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당정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실장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서 당으로 복귀하는 얘기가 그 다음날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막 휘몰아쳤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이지 호사가들이 의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사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김 소장님도 대표적인 호사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이 많죠. 예. 참.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압권이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이제 속마음에 장제원 의원의 속마음에 이준석 대표를 이제 조기 퇴진을 시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를 옹립한다고 쳐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 겁니다. 구간이 명관 소리 금방 나옵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국민의힘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저희 규정이 있어요. 당원 안철수 당규에. 시킬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잘 들으셨겠지만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요. 예. 임시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그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밖에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이 나서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만약 사퇴를 했다. 6월 달에. 그러면 전당대회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당대회에 나간 사람은 내년 6월까지밖에 못 한다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6월에서 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 어떻게 물러나게 해도 더 황당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비대위 맡고 어떠세요? 예. 비대위. 아니 여당 된 지 얼마 됐다고 똑같이 민주당처럼 비대위를 합니까? 왜 그러세요? 여야가 협치하는 의미에서 비대위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당이.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남아 있고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이겼고 그러나 단 하나 이제 징계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징계 절차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모든 이 변수는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대표직 호사가이신 김성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핵관과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앙금은 뭐 노코멘트입니다. 근데 그건 당내에는 다 있는 거예요. 당내에는. 네. 어디 당내에 그게 없겠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저희가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주신 시청자 의견을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가진이 그런 얘기들을 좀 보면요. 까칠푸땡님,
민들레 물망초 우리 패널들도 하나 만들어요. 뭐로 할까요? 카메라에서도 멋지고 라디오에서도 멋지고 카라 좋네요. 카라? 예. 아, 근데 카드라 말고 카라라고 꼭 주셔서 카드라를 신경 쓰시고 하신 건가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예, 아무튼 카칠푸님이 주셨고요. 우나님 제가 귀엽고 재밌다고 합니다. 점점이네. 네. 만장일치로. 아이, 네. 저번에 너무 사적이다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많이 먹어서요. 아니, 우리 앵커 사비로 하세요, 사비로. 거지 뭐. 알겠습니다. 제 사비로 예, 상품권 2장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이러면 안 된다고 저희 PD가 지금 아이 진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분 소말리아 으땡님 민들레 꽃잔치 하는 동안 국민들은 물가에 고통받습니다. 예. 핵심을 찌른 얘기 같아서 이분은 제작비로 네.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날려봐야 비엠만 심해집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본 것들로는 금요일 패널이 가장 좋습니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로 월화수목금을 계속 하시죠 뭐. 아니요, 근데 목요일엔요, 목요일 패널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속보이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참으세요. 어쨌든 오늘 앞서 이렇게 상당히 본인을 희생하면서도 이 분위기를 좋게 해주신 오늘 제가 패널을 한번 선정하면 김근식 교수님께 저희가 와 효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효과. 와효과는 뭡니까? 저희가 최신 기술로 만든 개인 소장용 캡처 화면입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 손을 보시면서 드시면 이거 하면 돼요. 그래요? 예, 저 말고요. 예. 와요, 주십시오. 어디로 봐요? 저기. 저쪽 보시면 여기 잠깐 좌측을 보시면 원샷 잡히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예. 캡처하셔서 자녀분들과 함께 즐기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은 기분 좋은데 정치 생명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JTBC도 인정받은 거다. 예. 아, 도움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 보겠습니다. 2위부터 보시죠. 반드시 큰 실수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언론과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다양한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건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꾸 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정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방점은 뒤에 있었네요.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 보시죠. 101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고요. 읽지 않은 우편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곳에 전입신고를 한 건 지난해 6월, 당시 100세의 나이였습니다. 전입신고 2달 뒤에 이곳은 3기 신도시 승인이 났고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살았을 경우 주거 이전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위치한 땅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가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측은 오늘 해당 토지와 건축물 등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모친이 신청한 적도 없다.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며 후보자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처리한 거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지금 두 가지 소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출근하면서 약식으로 하는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죠. 박지원 전 원장이 저러다 사고 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구단이신데 2년 예. 만에 지금 방송에 복귀를 하셨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포문을 여셨는데 경험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좋고 저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해보지 못한 어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매일 아침에 그 답변 자체가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대통령의 언어의 무게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묻고 답하고 하는데 본인의 고집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로 도배된 그런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뭐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그런 국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아 그런가요 하고 오고 가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그냥 듣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로 끝. 이거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곧 사고 친다. 이런 예. 우려를 박지원 전 원장이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그 자체도 소통이에요.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검찰 인사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필요하면 더 하겠다. 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자체가 소통이고 꼭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 들으려고 할 거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소통이라면은 그 말을 듣고 좀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소통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근데 한 달 같지가 않아요. 한 1년은 된 것 같은 기분? 그 이제 야당이니까 이런 그렇게 기분은 생각하는 왜 드는 걸까요? 거고. 야당이니까 그럼 그렇죠. 5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집무실부터 너무 우리가 논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일단 이 도어 스태핑 그 출근길 직문 집답은 일단 국민들한테 후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전 대통령한테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과 시간에도 집무실에 안 나오고 관저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질문을 저렇게 기자가 직접 대통령한테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기자들이 하시라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전 소통의 첫 단계로서 굉장히 성공했다. 그리고 보기 힘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 상황에서 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윤석열 스타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직설화법으로 굉장히 돌직구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 민변으로 도배했다는 것에 대해 좀 비판의 글을 썼더니 여론은 저랑 또 다르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어? 시켜놓고 일을 잘못하면 그때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조심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다운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직설화법을 하는 거죠. 돌직구 스타일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있다. 그러나 말씀하신 답변하는 것만이 소통은 아니다. 소통은 민심을 경청하고 민심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좀 하는 정무적인 감각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한데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도어 스태핑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요구해서 안 하면 실수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전혀 없는 하라고 계속 하는 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나 복귀했어. 그래서 이제 펀치라인을 잘 잡으신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I am back. 예.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큰 일이 있을 때 오늘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고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를 대충은 또 눈치도 챌 수 있고 저는 그다음에 바라는 거는 기자들이 계속 한 기자가 후속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민변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르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문화가 좀 돼서 누구 한 대센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한번 4번 정도 후속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랑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자들이 그 해야 될 몫이네요. 그렇죠. 네. 박 부장님이 앞장서서 하시죠. 저 시키면 가서 하죠. 네. 어차피 뭐 임금 피크도 멀지 않았고 크게 그런 거에 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예. 그럼 괜찮네요. 예. 이게 안 괜찮은 건가? 아무튼 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없애는 대신 호봉제 자체를 철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도 금융재정면에는 군을 쓰진 않았다. 얼마 전에 이복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이 된 것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가 정식 출범합니다. 예,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의결되기 전이긴 한데요. 이번 주 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 전당대회 준비위도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을 보면 비대위의 역할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 좀 못 박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비대위 구성도 잠깐 보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들어가고요. 3선인 한정혜 의원, 재선의 박재우 의원, 초선의 이용우 의원, 그리고 원외의 김현정 원외위원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명의 비대위원들을 비대위에서 더 뽑도록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그냥 관리형으로 가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말은 혁신 비대위라 쓰고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다. 혹은 전당대회까지 징검다리 비대위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양쪽 이를테면 친명과 비명계에서 모두 다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한 것 자체가 지금의 이제 어수선하고 굉장히 갈등적 요소가 많은 당내 상황을 조금 봉합하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대위 현재까지 구성된 비대위원들도 면면을 보면은 대체로 조금 무난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만 가서 당이 될 것인가? 거기에 저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때 미뤘던 숙제가 또 있잖아요. 패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안 됐고 반성도 안 됐고. 왜냐?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으니. 지방선거 갔는데 졌어요. 졌는데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으니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전당대회 관리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만 같은 이런 비대위여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지금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이 분들도 서로 얘기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혁신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2달여 동안에 그게 가능하겠냐. 뭐 대체로 그냥 그 전당대회까지 꾸려가는 정도의 관리형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 간에도 통일되지 않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대선이나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될 수 있겠느냐. 조금 기대 난망이고요. 예. 룰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포인트가 다른 곳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죠. 저희도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앞서 이제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민들레처럼 가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군요. 예. 궁금한 것도 있어요. 예. 굳이 꼭 8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나쁘지 않은데 뭘 아니 그냥 묻고 싶어서. 2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해오고 이제 당대표를 만들었던 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년 2월을 미룬다는 것은 특정 계파에게 불리하게 하겠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요. 서서히 쟁점은 이제 권리당원의 임기를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거 인정해 주는지 여부랑 대의원의 현재 비율 45%를 떨어뜨릴지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바꾸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룰을 변경하게 되면. 근데 이재명 의원이 뭐 출마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 출마한다고 해서 자 룰을 안 바꾸면 나 안 할 거야라고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냥 아주 그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을 경우에 현행 룰로 하면 이기죠. 예, 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오히려 논의가 될 성격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건지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건지는 예. 단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집단에 대해서 양쪽에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나눠지는 점에서는 요것이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솜씨 좋게 요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단일 지도 체제면 일단 전당대회에서 같이 뽑아서 일단 뭐 최대 계파가 어떻게 보면 지도부를 다 장악하는 거고 집단 지도체는 각 계파의 수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거죠. 예, 당대표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1, 2, 3, 4등을 하면 뭐 계파별 수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긴 하니까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대위가 못하지 않느냐. 못하죠.
어차피 출마해서 나올 당대표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라고 누가 제대로 보여주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반성의 결과로 어떤 혁신을 할 건지를 각 후보들이 어떻게 들고 나올지 지금 당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다음번 2024년 어떻게 하냐는 생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거칠고 더 큰 혁신안을 들고 나오는 쪽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질문한 걸 다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2개월 남짓 짧은 걸로 하느냐, 왜 1년짜리를 못 하느냐는 뭐냐면 비대위에 전권을 줘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했듯이 전권을 가진 전권 비대위가 2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해서 전당대회는 그 다음 해도 되니까 당을 지금 위기에서 일단 구해내고 보자 이런 의견은 없냐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그걸 확인한 거야 지금. 이미 혹시나 할까봐 지금. 예. 혹시나 미룰까봐. 김종민 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 뽑혔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가 없죠. 우상호 의원에게 1년짜리 비대위를 맡기려고 비대위원장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도 아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2개월짜리 선거 준비용 관리형 비대위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아니해 보여요.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가능했다면 지방선거를 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해진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던 8월 전당대회를 넘어서 그렇죠. 혁신형 정말 리더십을 가져갈 혁신형 비대위를 하기에는 그 리더십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없다라는 문제겠죠. 그 정도로 거꾸로 하기에는. 저는 다음번 당대표가 혁신을 해서 당을 살리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다른 생각할 게 없고 각 출마한 후보군이 어떤 혁신안을 들고 나올지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양측 다 혁신의 대상인데 혁신을 하겠다고 당대표로 나온다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사람들이 혁신의 주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안 보이죠, 그렇게. 잘. 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느낌이 아니고 뭐 그게 팩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도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이 아주 잘해버리면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더 위기감 가질 텐데 민들레 뭐 이런 물망초 모임처럼 자꾸 검사 이러니까 자꾸 안이해지는 민주당이 그런 징검다리들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실수하기만을 원하지 그렇지. 마세요. 국민의힘이 조금 실수해 주는 게 오히려 저쪽이 안이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안이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인적 구조나 현재 의사결정 구조 등을 이대로 가지고 와서 2024년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모든 당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대충 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오는 당대표는 뭐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나와도 혁신 없이는 전 당대표가 될 수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에 자꾸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뭐 김주영 의원님 다들 너무 좋다. 윤희석 대변인도 마찬가지고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헬스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어가도록 하죠.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글쎄, 요새 하도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장관. 자, 음주운전도 따져보자. 윤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제 출근길 문답은 이제 새로운 문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인데 오늘 문답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취 운전이었다라고 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 0.1%였거든요. 자, 이에 비하면은 0.25배, 2.5배가 높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취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따라 저와 함께 이성대 기자도 그렇고 약간 말이 꼬이고 있어요. 자, 정신 차리고 다시. 술을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른 자리도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음주운전,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금 비판 여론이 큽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좀 두둔하는, 옹호해주는 느낌의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데 자, 먼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 하나씩 따져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면요. 먼저 가벌성이라는 것. 자, 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의 범죄인지 따져보자라는 거죠. 자, 당시 이 박 후보자의 그 농도 수치면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인 겁니다. 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가능하다, 가벌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2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청구했고 선고 유예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은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정상 참작해서 그냥 후보자로 내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를 운전을 했는데도 만취 운전을 했는데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자, 그래서 교통 전문 변호사한테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라 이와 같이 운전을 했는데도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았다. 판사가 문제인지 변호사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이 판사나 변호사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맡기고 싶을 정도로 납득하는 데는 문제고. 자, 전문가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또 당사자이죠. 당사자인 박 후보도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지만 이는 도덕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처를 받은 거지만 어쨌든 죄는 지었다라는 맥락이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자, 지금은 법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아예 애초에 교장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법 제정 이전이라고 해도 음주운전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자, 지금 같으면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장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그 벌의 강도가 큰 겁니다. 자, 음주운전 얘기하면 또 저희가 생각나는 유명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운의 인물이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바로 나오죠. 예, 자, 아이돌 가수. 자, 자숙의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가수 클릭비의 김상혁 씨인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이 아니라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분을 산 거였는데 자, 이 클릭비의 김상혁 씨 논란이 된 게 언제냐면 2005년 4월쯤입니다. 자, 박순애 후보자와 불과 3년 반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그 추정을 해보면 자, 당시에 0.251%. 그렇습니다. 0.252였는데 김상혁 같은 경우에는 0.071이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클릭비는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뺑소니 혐의도 있긴 했거든요. 어쨌든 불구속 송치가 됐고 오랫동안 연예 활동을 쉬면서 자숙의 아이콘이 됐죠. 자, 반면에 그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던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학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된 거죠. 심지어 김상혁 씨는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자,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후보자 논란 때도 의혹을 따져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럼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과거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논란 때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또 됐었죠. 오늘도
박순애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의혹의 팩트가 있는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음주운전 전력은 명확한 팩트라서 나와 있고요. 인사검증하면서 사실 과거 기록을 좀 조회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주운전 전력은 명확한 팩트, 명확한 판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팩트를 따지고 말 부분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부분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혹시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답이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자, 관련 사항은 충분한 보고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음주운전은 재반 사항 따져볼 필요 없이 범죄 아닌가?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자, 더 이상 말을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대선 이제 후보로 활동할 당시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언만 두고 보자면 어쨌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공약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올해 1월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악질 중에 악질이다. 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상대방이었던 이재명 의원을 좀 겨냥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비했을 때 박순애 후보자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을 따져봐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음주운전도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주운전은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식당의 배달의 메뉴판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인기 메뉴라면서 스팸구이 정식 1인분이 10,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두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의견과 어쩔 수 없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물가를 탓해라.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오르고 있는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보셨어요, 교수님? 혹시 이 기사? 예, 봤습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따져봤더니 예. 뭐 쌀밥이랑 달걀이랑 이 햄 하더라도 10,000원 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인건비랑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면 야, 그러면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10,000원이 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2022년 들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구나 맞게 말을 할 수 없는데요. 1월 달에 3.6%로 시작해서 3월, 4월 달에는 4%대로 들어섰고 지난 5월 달에는 5.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5.4%라는 수치는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한 것이 앞으로 6%대까지 접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에서 많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시기를 하나만 꼽으라면 최근에는 98년도 IMF 외환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몇 %로 기록을 했냐면요. 7% 중반이 됐거든요. 98년도 IMF 당시에 8%요? 7.5%. 7.5%가 예. 가장 높았던 건데 그 맞습니다. 이후 최고치인 거예요? 지금? 최고치라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6%까지 접어든다라는 한국은행에서 가능성을 언급했으니 진짜 IMF 외환위기 수준에 준하는 물가 상승을 기록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선생님도 그렇고 IMF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회상하면 정말 아찔한 건데 저희가 어느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는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시죠.
네, 이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좀 암울한데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석유류 부분의 기여도가 제일 큰데 34.8%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공업 제품이라고 해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안에 주기를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업 제품마저도 공급망 대란 등의 이유로 인해서 8% 수준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이런 선택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 도매가 제가 찾아봤더니 1년 전 대비해서 98%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자, 이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뭐 일명 뭐 런치플레이션이라서 점심 사 먹기가 무섭다. 근데 매일 출근하니까 먹어야 되는 점심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먹거리 물가 상승 얼마 정도인가요? 예, 사실 뭐 저도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점심 모여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같이 밥 먹자라고 말하기도 아니면 선배들한테 사달라고 하기도 참 주저되는 상황입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는 한 6,223원, 냉면은 10,000원이 넘었어요. 1,269원이 서울 지역 주요 평균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밥도 이제 거의 3,000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서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먹거리 중에 하나인 김치찌개 백반이 7,000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런 식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해 봤더니 현재 26개 국가가 식자재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9개 국가는 원천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걸 전면 금지했고요. 7개 국가는 정부의 허락이 한한 상황에서만 외국에 수출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얘기는 전체 식량 자급률이 20%대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식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렵다? 그것은 다시 물가 상승,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까 잠깐 뭐 속보 기사 난 거 보니까 독일은 지금 맥주병이 없어서 맥주가 팔리질 않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 4%대 중반이 됐거든요. 이것은 아예 3%에서 4%대 중반이 됐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자세히 따져보면 5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렇게 단기간에 고속화되는 것은 사실 근래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 국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독일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9, 그다음에 영국이 9%, 그다음에 유로존 19개 국가의 평균이 8.1%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욱더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는데 러시아는 현재 15% 정도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렇게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쯤에서 그러면 먹거리 물가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쨌든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식자재와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목소리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일단 자영업자들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는 이제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시는 걸 보실 수는 있으실 텐데 이걸 좀 내밀히 살펴보면 아직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또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매출이 늘지 않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식자재나 원재재 비용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매출이 오르지도 않고
또 매출이 유지되거나 올라도 실제 수익성은 상당히 악화돼가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담되는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인건비라든지 요즘 뭐 배달앱의 수수료 관련 등 그런 관련 분야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동안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플랫폼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플랫폼 이용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결국 매출이 올라도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고요. 또 인건비 간에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건비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인난에 보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조건으로 구인을 하려고 해도 좀 구인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임금 자체도 부담이고 또 임금 이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리진 못하고 뭐 원래 상품 가격을 좀 더 용량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타개하려는 노력들도 좀 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좀 다 대처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셨나요?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딱히 대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상승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올려버리면 당연히 매출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딱히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나마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비용 절감인데 이 비용 절감도 결국은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일자리들을 줄이고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빨리 좀 정부가 해결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장님.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좀 도와준다면 그런 상황들이 좀 타개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딱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물가 안정도 좀 필요하고 예를 들어 뭐 손실보상에 관련해서도 지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부채 문제라든가 네. 그 이자 부담도 많고 또 임대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임대료 절감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구축해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좀 정부가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예, 참 지금 이중고인 것 같아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많은 품목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리 대상, 물가 관리 대상 품목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의 가격 인상을 임의적으로 눌러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 또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마진 또는 제로 이익을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 뭐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관세를 제거해서 싸게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서 이미 관세가 적용되는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품목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고심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 공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4년 만에 최고치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 근데 공공요금 또한 인상을 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전이 3분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물가 인상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 가스, 수도, 담배와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특히 관리 물가라고 따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전까지 한 3년, 4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아니면 올리질 아예 않았던 것이 대부분인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벌써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3분기에 여기에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좀 벌충하기 위해서 인상을 더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안 쓰는 분야는 없거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시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7, 8월에 또 올릴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어쨌든 그 올리겠다는 내용 골자 자체가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발달된 나라는 금리가 커다란 경제 상황의 시그널로 작용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순위로 검토하는 내용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물가가 잡히진 않아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떤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안 올리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들의 사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경제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